자,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광화문의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가 이른 아침에 됐는데 한 6시간 정도 지난 뒤에 다시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철거 6시간 만에 애국당 불법 천막 재설치됐다. 서울시는 또 철거를 예고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충돌 그리고 맞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기습 설치 47일째, 가스통 등 인화물질 불법 반입, 통행 방해, 폭행 등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 천막 때문에요. 그러다 서울시가 어제 이른 새벽에 철거를 했는데 6시간이 흐른 낮에 다시 또 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다 서울시 다시 철거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천막 철거, 그리고 우리공화당 5시간 뒤 재설치.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일보는 우리공화당이라는 표를 썼네요. 아무튼 5시간 뒤, 6시간 뒤 시간 차이가 좀 있는데 다시 들어섰습니다. 천막이요. 자, 박원순 시장 불법은 안 된다.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러자 이 공화당 측에서는요. 폭력 행사다.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그동안 광화문에 이제 세월호 관련 천막이 있었죠. 그 문제를 또 거론하는 주장도 있어요. 세월호 천막 때와 달리 편향된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친여 지지층에 어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또 정치적 해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이런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우선 민주당의 한 의원을 인용한 얘기입니다. 20세 이하 U20 월드컵 축구 거리 응원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원래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좀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죠. 거리 응원을 못할 정도로 국민을 불편하게 한 부당행위에 과감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여기 또 있습니다. 박 시장의 이번 철거 조치가 형평성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은 있다. 서울시는 2014년, 그러니까 이 세월호 관련 이런 단체입니다. 가족협의회가 광화문 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세월호 추모 천막 3동에 대해서는 4년 넘게 강제 철거를 하지 않고 변상금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쪽이 아주 맞서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광화문 천막 철거하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경찰들은 빠지십시오. 물러가! 물러가!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야!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야! 오늘 아침에 2개가 철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텐트를 4개 쳤습니다. 만약에 4개의 텐트를 철거하면 8개를 치겠습니다. 8개의 텐트를 철거하면 광화문 전체에 160개의 텐트를 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박원순은 알게 될 겁니다. 철거와 재설치 어제 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요. 철거하면 또 칠 기세군요, 지금. 자, 정우과 위원님. 자, 이거 언론에 표현했다는 광화문에 천막 전쟁이 벌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화문은 말 그대로 시민의 광장이죠. 예. 특정 세력들의 어떤 선전선동의 예. 창이 아니라 시민의 광장인데 예.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정파, 어떤 노동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단호한 움직임을 얘기했습니다만 예.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 정부 또 지자체 이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력이 있는지 이것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 지나가는 행인들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랬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뭐 정파든 세력들은 의사 예. 표현을 할 때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이게 맞는 것이죠. 예. 그게 무작정 위법 탈법 형태로 해서 자기 주장을 편다는 것이 예. 과연 어떤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갖고 좀 향후 어떤 예. 뭐 특정 정파 이걸 예. 떠나서 법은 엄격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화당 측에서 세월호 천막과 비교해서 주장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세월호 천막도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렇다고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본인들도 예. 불법을 저지르겠다 이런 그 논리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건데 다른 걸 빗대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그건 역시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 당시에 그러면 예. 왜 제대로 집행 안 하는 거 처리 안 하는 것을 문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때는 뭐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봐주고 왜 우리만 이러냐 이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법의 예. 탈법 위법 형태가 예. 저질러진다 그것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천막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당시에는 정부나 무슨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정부에서 처음부터 어떤 추모 그런 거를 좀 준비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또 공화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때나 지금이나 불법이기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법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희 변호사. 네. 사실 어제 서울시가 저 천막을 철거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통보, 계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일단 철거가 돼서 다시 천막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또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예, 새롭게 또 반복을. 그럼 시간이 해야 걸리는 거래, 또 철거까지. 예, 예. 뭐 이미 이전의 경우에 그 원상 복구 명령에 대해서 예. 이 애국당에서 행정 심판 청구를 했지만 다 기각이 됐어요. 예. 새롭게 설치된 저 천막에 대해서도 아마 뭐 다시 그 행정 심판을 한다 해도 같은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뭐 그 이기냐 지냐니까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건 사실상의 거의 박원순 시장하고 힘겨루기가 된 건데 문제는 이제 저 사이에서 예. 시민들의 공간만 예. 지금 그리고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그 저 천막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애국당에서도 저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예. 시민들이 고개를 돌리는 거면 그게 정당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그 영상의 그 모습들도 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예. 참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예. 좀 주원진 공동대표께서 예. 좀 너무 한쪽만 보는 게 아닌지 이게 이게 좀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또 그 뭐랄까 그 이제 우선은 법 자체에 대한 그렇죠. 준수도 뭐 있죠. 보수하면은 뭐 합법, 원칙 예. 뭐 이런 걸 중시한다는 걸로 그다음에 또 알려졌어요. 하나는 이제 어떤 위험이라 그럴까요? 뭐 예. 고상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좀 그게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 예, 참 많이 안타깝네요. 저는 다른 것보다 광화문 광장은 뭐 좌우 진영을 떠나서 예, 예. 저기는 주말이나 평시나 또 큰 서점도 예, 있고 또 뒤에 경복궁도 있고 예, 예. 그 어린아이부터 저기 그 데이트하는 남녀 청춘들까지 뭐 중년들까지 그 참 많은 분들이 저 공간을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예. 많이 방문하고 예, 예. 그런 곳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온전히 좀 머리를 휴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은갑 위원님과 이수희 변호사 두 분 말씀은 광화문 광장을 이제는 좀 시민한테 좀 돌려줘라 좀 그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기사 중에 잠깐 봤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당 이름이요. 우리 공화당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뭐 이미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자 그거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우리 공화당 장명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전 대한애국당 관계자의 말인데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교감을 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수감 중인데요. 유영아 변호사만 만나고 있어요. 여길 통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유영아 변호사 통해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자 박
옥중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경 전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시각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예, 뭐 조원진 대표가 시작부터 예, 박근혜 대통령을 옹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 예, 그리고 공화당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화당입니다. 그렇죠. 저 당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감이 없이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예, 사실은 지금 홍문종 의원까지 와서 예, 의석 2석짜리이긴 하지만 예,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좀 합리적 보수와 예, 극우 보수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는데 예, 자칫하면 우리 정치 문화가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눈치 보기 과정 속에서 우리 정치의 극우적 성격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저는 패스트 트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될 때 예, 그때 우리 공화당이 의외로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에는 큰 발목을 잡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대한애국당 이제 우리 공화당이지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요새 보여주는 예, 행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그게 관철이 된다면 네. 대한애국당 지금 상태로라면 비례대표 의석을 꽤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요. 뭐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우리 공화당은 예. 그 입장에서는 뭐 비례대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는 그게 발목 잡는 효과가 될 수 있다. 아주 이렇게 묘한 봅니다.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학 교수님.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리 공화당 그리고 이름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근데 너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케팅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공화당이 예. 어떠한 정강 정책을 갖고서 우리 예. 국민들에 다가왔는지는 전혀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가서 예. 뭐 어떤 보수의 가치를 한다는 예. 뭐 다시 세우겠다는 뭐 그런 정도지. 과연 우리 공화당이 예. 이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식의 가치관을 갖고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모릅니다, 아직. 네. 그런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지에 대한 설명이 좀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옥중에 계신 분인데 예. 옥중에 계신 분이 관여했다. 그다음에 뭐 이 이름을 더 선호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마케팅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 부분은 또 일부 예. 뭐 저 개인적이겠죠. 개인적이지만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뭔가 정치적 측면에서 마케팅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는 지적이셨네요. 우리 공화당이다. 아무튼 지금 이런 모습이 어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좀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이제 패널 분들의 이제 해설을 듣는데요. 패널 분들께서는 이 주제와 관련돼서 떠오르시는 단어나 표현을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해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 좀 지금부터 짚어보고요. 그 사이에 네 분께서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조국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 유력하다. 청와대 사전 검증에 돌입했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정적으로 썼어요. 여기 보시면 뭐 사진도 실려 있고요.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데 한겨레는 기사 뒷부분에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여기 보시죠. 조국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에서 검증에서 뭐 결정적인 오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2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하면서 다만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곧바로 귀영될 경우 돌려막기다. 회전문 인사다. 뭐 이런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유력 검토다. 청와대 다음 달 중 개각 목표로 준비 중인데요. 조 수석의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 그렇다면 조국 법무장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완수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과 아까 방금 전에 보신 한겨레 기사에서는 뭐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지적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좀 보시면 됩니다. 조 수석은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각종 인사검증 부실 문제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 인용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의 임명은 그 자체로 전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는 별개로 임명이 현실화되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대담에서 조국 수석에 관해서 얘기한 대목이 있거든요. 좀 지난 얘기죠. 그렇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지금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저게 좀 꽤 이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였는데요. 저기를 가만히 보면은 법무장관 어떻게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 당시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소리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가 봅니다. 자, 먼저 유경 전 의원님부터. 네. 자, 이번 주제에 관해서 제가 떠오르시는 단어나 표현을 좀 적어주시라고 했는데요. 네. 조국의 운명 이렇게 쓰셨네요. 예. 예. 조국의 운명이라는 좀 비장한 키워드를 좀 생각했는데요. 예. 짐작하시듯이 여기서의 조국은 중의적 의미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지만 지금 남북관계라든지 예. 또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조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예. 조국이라는 한 자연인이 예. 지금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총선 차출 논의를 예.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예. 법무장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 제가 보는 조국의 운명은 예. 지금 시대 정신에 맞춰서 사법개혁 그리고 공수처 신설 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예. 진출하든 아니면 법무장관이 되든 예. 아니면 유임하든 예. 조국 수석의 운명은 현재 사법개혁과 공수처 신설 등 그런 일을 예. 마무리하는 것이 조국의 운명이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한겨레 기사에서 나왔던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글쎄 저는 조국 수석은 예.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 임무를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 미완의 과제로 되어 있는 사법개혁과 공수처를 누군가는 예.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권자로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면 또 다시 뭐 그럼 코드 인사 지적이 나올 것이고 다른 인물을 만약에 네, 기용을 한다면 그런 점에서라면 예. 저는 그 유능하고 또 이 임무를 계속해온 예. 조국 수석이 어떤 위치에서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하 교수님, 최영하 교수님께서는 영어를 블랙홀이요. 쓰셨네요. 네. 뭐 모든 안건이 일로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블랙홀이라고 근데, 쓰셨네요. 예, 블랙홀인데 예. 자,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조국 수석이 판단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 이 자리 가면 안 되죠. 아. 자, 청문회가 열렸어요. 예. 청문회가 열리는 순간 예. 모든 이 현안들이 다 일로 빠집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조국 수석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예.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8월 달에 예. 뭐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으면요. 예. 이거 갖고 다투다가 9월 정기국회 다 날아갑니다. 9월에 12일부터 15일까지 또 추석이 있어요. 그럼 예. 9월에 국회도 못 열립니다. 전국이 날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도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면 예.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예. 이거를 법제화는 국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예. 그 영역을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예. 차기 법무부 장관의 후보로 올랐다고 검증하고 있다고 이거 흘린 것 자체가 예. 지금 반응을 보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뜻인데 혹시라도 네, 조국 수석이 진짜 예. 아주 유능하고 판단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전국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오는 그러한 이 법무장관 이 임명 예.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고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사를 하고 그냥 민정수석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정수석에 남아있던 지금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끝까지 대통령을 모시는 게 저는 조국 수석의 아까 조국의 운명이라고 하는데 조국 수석의 그것은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자리를 지키던 다른 예. 지금 문재인 예. 대통령도 뭐 사회수석 하다가 예. 이제 뭐 민정수석 가시는 것처럼 옆에서 도와드리는 부분으로 가지 나오는 순간 정권 심판론으로 예. 이어질 수 있는 그 파장 본인이 막아야죠. 최영하 교수 그런데요. 블랙홀 중에서 블랙을 왜 유독 대문자로 그렇게 크게 쓰셨어요? 저희 까만 걸로 더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바꾸셔서 없어서 또못 하여튼 쓰시고. 블랙홀이면 이게 뭐 완전히 이제 빠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블랙홀이 될 것이다. 자, 이번엔 정우가 위원님께서는 사법개혁 의지라고 쓰셨네요. 뭐 조국 수석이 장관으로 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방금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예.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제 예. 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개혁으로 갈 것이냐라는 예. 이런 선이 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대통령께서 그 대담에서 KBS 대담에서 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앞서 들었듯이 저는 이 권력 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니 무슨 코드 인사니 예. 인사할 때마다 항상 그건 재론이 되죠.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국정 철학에 대한 예. 이해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당연히 인사권자로서는 당연한 예. 선택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법제 의지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둘러싼 예.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양보할 뜻이 전혀 없다. 이것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는 점을 지금 이제 법무장관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뭐 후보로 거론되는 와중에도 그 점이 강하게 배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설령 내년 총선에 대해서 어떤 뭐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죠. 예.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또 지금의 또 과거의 검찰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걸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수석에 갈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요. 그동안 사실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는 인사검증 논란, 뭐 인사 참사 이거 막지 못했다. 그런 비판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네.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만약에 청문회까지 간다면은 아직 임명된 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코드 인사 회전문제 여러 정치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있는데 가치를 어떻게 우선순위에 두냐의 문제인 것이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에 대한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걸 돌파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거를 뭐 움츠러들어서 좀 주춤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1순위 부분이 더 중요시하는 거다. 저는 개혁이 당연하다고 당연하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수희 변호사.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떠오른 예. 첫 번째 표현이라 그래서 저는 대사처럼 썼는데요. 해도 진짜 너무한다.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한다면, 뭐 해전문 인사 뭐 다 그런 망라해서. 근데 무엇보다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첫 번째 책임져야 되는 게 민정수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경질은커녕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만일 임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 야당이나 여론에 대해서 너무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닌가. 민정수석은 만약에 일단 아직 모릅니다. 뭐 유력 검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중용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조국 수석을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되느냐.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도 있겠지만 윤석열 지금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의 경우에 그 누구보다도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때 구체적으로 본인이 밝히겠다고 했는데 검찰 조직, 검찰의 그 일반적인 여론에 더 충실한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무래도 조직의 주장에 좀 더 충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래도 눌러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국 수석을 생각한 게 아닌가. 나는 뭐 그러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약간 견제 관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그 좀 특이한 캐릭터의 독특한 캐릭터의 검찰총장을 그래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정도. 그거는 청와대가 아주 확실한 그 뒷배가 돼줘야만 가능할 거니까. 그런 장관 후보자라 조국 수석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뭐 검찰 개혁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겠지만, 근데 모든 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사청문회 말씀을 하셨지만 뭐 저는 그 이전에 봤잖아요. 국회 운영위에 저기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저기 조국 수석하고 그렇습니다. 그 나와서 그때 답변할 때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그 정무적인 답변들도 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좀 약간 능글능글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정치인 출신이니까요. 하지만 그 조국 수석의 답변 태도는 언제나 뭐 그 휴대폰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 뭐 그 프렌식으로 복원한 거에 대해서 이미 제출 이미 제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좀 이상한 법논리를 들이대면서 답변을 하거든요. 그 굉장히 단호하게 아주 확신을 차서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가 의외로 맥빠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계속 나오면은 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명하는 그 순간부터 국회에서 야당들은 뭐 만만치 않게 반대를 할 텐데요. 근데 뭐 저는 이런 그 인사 검증 실패나 여러 가지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인사를 꼭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뭐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를 해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떠오르는군요.
아까 유경 전 의원께서 아까 중간에 약간 그 네. 말씀을 섞어서 해주셨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저렇게 이제 중용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가 유능하기 때문이라는 아까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네. 자, 이 질문은 최영호 교수님께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이렇게 중시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인사 스타일이 예. 계속 쓰시던 분을 쓰고 좀 뭐 여기 중용을 하시는 예.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판단은 예. 자기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아, 이른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그렇죠. 이해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이제 일선에 그러니까 예. 뭐 야전사령관으로 장관으로 보낸 거죠.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바뀌었음에 불구하고 김수현 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또 갈 수 있다. 장관 소리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면 배치해서 지금 뭐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아주 뚜렷한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내자가 지금 뭐 정책 기조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전진 배치하는 차원에서 예.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이게 과연 지금 경제라든가 예. 모든 거 그다음에 협치가 잘 안 예. 되고 있는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조금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유력 검토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후보자로 임명이 될지 이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지만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오늘 신문들에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교정 관련 기사는 뭐 매일같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 청와대 엄벌 청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뭐 고유정 사형 선고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범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한 범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게 하는 범죄도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고 그래서 엄벌을 청원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20만 명 넘게 동의를 했다. 그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사는 지금 여론은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막상 수사를 하는 경찰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별도로 여기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 최근에 경찰이 이제 부실 수사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라는 경찰 쪽에서 이른바 이제 내부망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명을 한 거죠.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실 수사 해명글 올린 초동수사 담당 경찰관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처는 이제 조선일보인데요. 충분한 증거 확보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검증은 야만적인 조리돌림이라는 시장의 결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 검증이 없었어요,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 쪽에서는요, 현장 검증은 검찰과 협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현장 검증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야만적인 조리돌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지금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다음 내용 또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고유정이요. 펜션 인근의 종량제 봉투에 뭔가를 담아서 버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족이 뒤늦게 요 CCTV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따진 겁니다. 아니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경찰은 알고 있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뭐 그냥 그런 상태였다라고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거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개운하지가 않은 겁니다. 일단 그게 무엇이든 그거를 유족들은 궁금해하잖아요. 그럼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경찰 설명이 이래요. 범행에 쓰인 이불이나 수건으로 판단했다. 근데 봉투는 이미 소각됐어요. 이 뭡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연속해서 저희가 2개의 화면 봤는데요. 이른바 조리돌림. 조리돌림 뭐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저희가 정확한 좀 정의를 좀 여기서 좀 내려드릴게요.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 육체적인 체벌은 없지만요. 해당 죄인의 죄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수치심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행위를 말을 하거든요. 그게 조리돌림입니다. 근데 수사를 담당한 그 경찰서 서장이 고유정에 대해서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 검증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만적인 조리돌림.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 이수희 변호사, 조리돌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유정은요, 네. 신상 공개가 된 인물입니다. 그렇죠. 경찰 쪽에서 판단해서 얼굴을 알리라고 한 거예요. 예. 신상을 공개하라고. 예. 근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장은 현장 검증에 대해서 야만적인 조리돌림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검증이 무슨 신상 공개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 현장에 가서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고, 그러니까 범행 그 일체를 예. 그대로 재현하는 게 현장 검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유정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우발적인 범죄로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러면 피해자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피해자 당신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뭐 예. 지금 그 고유정 주장대로라면, 예. 그럼 그대로 뭐 그 재현을 하다 보면 이게 거짓 진술일 때는 본인도 막히거나 예. 아니면 거기서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진술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캐물을 수가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이건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말씀하시는 예. 현장에 갔을 때는 이 그 피의자 본인이 예.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경 변화도 일으킬 수 있대요. 현장에 가게 되면. 예, 그래서 돌발적인 행위 등도 할 수 있다니까 부지불식간에 뭔가 더 수사의 예. 단서를 확보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검증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도범을 가지고 현장 검증은 안 하죠. 하지만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 현장 검증을 했던 그 경찰서장들은 그러면 뭐 야만적인 조리돌림을 즐기는 사람들이라 그걸 했나요? 그러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 초동 수사에서도 유족들이 옆집에 있는 CCTV 확보해서 갖다 주고 예. 참 그 유족들에게는 미안함이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수사팀에 애도 쓰고 예. 죄송합니다. 그 뼈조각 피해자의 예. 유해를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쪼그리고 앉아서 그 소각장에서 그 애쓰고 있는 예. 거는 알지만 초동 수사에서의 그 유족들에게 분명히 미안함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이거를 그 아무리 경찰 예. 내부망이라고 하지만 예. 올려서 나름 억울하다고 올리는 글이 더 공분을 그러게요. 자아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사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뭔가 좀 자세한 설명, 진짜 진정하게 좀 뭔가 공간에 갈 수 있는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데요. 정은과 위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앞서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 자체 부실이지만 해명이 더 부실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초동 수사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나왔고 예. 예를 들면 CCTV 가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확인을 안 해서 유족들이 갖다 주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예. 그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좀 인정을 하면서 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해명성들이 더 부실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사형 문제 관련해서는 예. 저는 이 사형제라는 건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잔혹한 거에 대해서 예. 국민들의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 어떤 여론이라든가 감정적으로 다 흐를 게 아니라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예. 이른바 이제 생명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과거의 판례를 보면은 예. 뭐 인혁당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유무죄가 지금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예.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문제가 사형제가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잔혹하고 엄벌은 해야 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형제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차라리 뭐 여기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석방이나 사면 없는 뭐 종신형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쪽에 논의를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의 어떤 범죄 사안에 대해서 참 요즘은 너무 잔혹한 끔찍한 걸 접하다 보니까 국민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여론들도 예. 상당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를 즉흥적으로 할 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론 분위기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해명 연속해서 봤는데요. 뭔가 좀 다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결이 다르고 할까요? 아무튼 좀 다릅니다. 저희가 오늘 요 기사, 사회 기사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정상화가 될 듯 하다가 뭔가 합의가 됐는데 안 됐죠. 어제도 저희가 그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있습니다. 한국당의 뿔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없다. 더 이상 협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게 느껴지죠, 지금. 자, 국회 정상화 무산 후폭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당 합의 번복한 한국당 공존을 외면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지금 추경을 처리를 하려면은 예결위를 제대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원장이 야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또 여기가 답답한 대목입니다. 이 추경 처리 관련해서. 그리고 한국당은 지금 재협상 하자 그래요. 재협상 없이는 정상화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 역할을 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요. 이거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제 사안과 관련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어제 자유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대로 정상화, 즉 민심 그대로 국회 정상화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국회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이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협상 꿈꾸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인영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는 민주당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또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사람의 얘기 들어보셨죠? 국회 정상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더 걸릴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합의 내용이 추인을 못 받은 거니까 무산이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이 위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얘기일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요, 이른바 백브리핑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백브리핑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공식 회견 또는 회의나 행사 끝났을 때 주요 정치인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기자들이 그 앞에 모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현장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은 답변을 하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현안에 대한 입장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더 이상 그걸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백브리핑 줄이는 황교안 대표 행사 후 기자의 질의응답인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제입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전화해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대변인에게 물으세요. 대변인에게 들으세요. 그전까지는 황교안 대표가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꽤 길었어요. 그런데 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한 거예요. 질문을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와주시죠. 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그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날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인용되는 거. 이거 위험하고 부담이 많이 간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백브리핑 때 나온 여러 가지 입장이 이게 기사로 크게 되고 뭐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일까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백불에 그냥 한 말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오늘 저희가 강의가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님 말씀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요. 나중에 다른 기회에 얘기할게요. 저 지금 그 정치 상황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래요. 안 하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직접 만나는 게 너무 쉽게 만나니까 그 너무 여러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저 대변인이 남의 저 대표의 얘기를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정제된 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말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인용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관리가 힘듭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는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명료하게 좀 이해가 되네요. 최영하 교수님. 네.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학 특강에서 아들 취업 관련된 얘기를 한 뒤에 참 논란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정치인이 돼 가는 건데 예. 그거를 뭐 말을 못하게 하는 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예. 난 진짜로 이해가 안 설명은 된다. 날 것 그대로 다 인용되니까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자기네들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침에라도 키워드 뽑아서 이런 얘기는 하셔야 되고 참모들이 게을러서 저러는 거죠. 미리 그럼 아침에 더 준비를 하라. 그럼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기자들이 옵니다. 예. 뭐 이 기념식 이후에는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는데 요때는 이런 말씀하십시오. 키워드만 딱딱 던져주면은 정치인들 황교안 전 총리 정도면 예. 충분히 소화해내는데 그걸 안 하고서 하니까 무슨 말씀할 수도 없고. 그럼 대변인이나 이제 한국당 분들이 그 키워드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건가요? 아니 일을 안 한 거죠. 저기서 옆에서 그러면 진짜 예. 정치인 지도자 예. 리더들은 옆에서 만들어주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의도를 말공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말공장에서 뭐가 나야 되냐? 국민이 듣고 싶은 말,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예. 그리고 내가 국익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말이 저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것이 지금 뭐 훈련이 안 돼 있고 이러면 옆에서 해드려야 되고 예. 그 안 됐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힘들다 그러면 쫓아가면서라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줬어야 됩니다. 저는 100% 지금 황교안 총리도 뭐 나중에 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잘못된 거고 주위 사람들도 좀 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분위기라면 오늘도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과 접촉이 되거든요. 그럼 기자들이 또 물어볼 거예요. 현안이 오죽 많습니까 지금. 그러면 저 때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 말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영상에 잡힐 텐데요. 자, 유기영 전 의원님. 네. 일단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두세 번이면 실수이지만 예. 사실 최근 들어서 건건이 예. 사고를 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 됐고 예. 그래서 차라리 말을 마시라. 예. 이런 고육주책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예. 저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국회 정상화 합의를 파기한 예. 의총 이후에 백브리핑을 했다면 예.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볼 것이 나경원 대표와 사전에 상의하셨습니까? 라고 예.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상식으로는 나경원 대표가 의총에 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예. 그리고 도장 찍기 전에 예. 반드시 대표와 상의하는 게 상식입니다. 합의해놓고 의총이 뒤집혔기 때문에 예. 나경원 대표만 공격받지만 사실은 저는 저 문제에서 예. 황교안 대표 책임론이 없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브리핑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지 네.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수석 대변인을 해봤지만 사실은 제일 모시기 힘든 대표가 저런 식으로 뭐 아들 문제도 준비 안 된 애드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그렇게 그래서, 알려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 실력이 드러나서 더 이상 백브리핑 하기가
예. 엄청난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뭔가 설명을 많이 해주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백브리핑을 안 하기로 다 알려졌어요. 네. 그럼 이해찬 대표는 백브리핑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거기 이유가? 이해찬 대표 별명이 구글 해찬인데요. 예. 제가 오랫동안 민주화운동 시절부터 같이 해봐서 아는데 예. 이해찬 대표도 참 대변인 입장에서 모시기 힘든 대표인데 왜냐하면 이분은 아시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기자들하고 논쟁이 돼요. 아,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논쟁을 벌인다, 거기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으면서 그래서 논쟁으로 그럼 들어간다는 이해찬 대표도 당에서 백브리핑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럼? 그건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은 아닌데 예. 뭐 그런 점에서는 그건 뭐 당에서 못하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들께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근데 계셨어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걸어가면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데 예. 그것은 이제 준비 안 된 얘기는 답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하고도 예. 뭐 좀 관계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뭐 한국당에 계시니까 한국당의 속사정은 뭡니까? 저 황교안 대표 예,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요. 정당 정당만의 이제 특유한 의사결정 과정들이 있고 뭐 이런 거가 아직은 좀 적응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당에서 원인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들 발언의 그 잘못된 것은 백브리핑이 아니에요. 그건 특강이었습니다. 황 대표가 와서 특강을 하는데 애드립이 나왔다는 건데 그런 애드립이 상당히 괴리감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거. 한마디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커뮤니티, 그 집단 안에서 사고만 하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거. 그런 사고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들 그 발언 같은 그런 건 본인이 노력해야 돼. 그건 옆에서 참모들이 애써줄 수도 없고 본인이 사고 자체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서 백브리핑에 답변을 안 하기로 했다라면 이거는 좀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더 노력해야 되는 거고 다른 이제 백브리핑 부분은 저는 대변인하고 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한 것 같은데 다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날 그 뉴스에 나갈 수 있게 메시지 하나는 확실하게 갖고 나가야 돼요. 그거는 서서 얘기를 해주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그리고 당대표는 빠지고 뒷 마무리는 대변인이 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원외 대표가 뉴스에 어떻게 포커스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과 위원님, 이건 뭐 남의 나라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보면 백악관에서 어디를 이동할 때, 뭐 비행이나 헬기를 타러 차나 헬기 탈 때 보면 걸어가는 와중에서 질문을 다 받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소리를 치면서 뭐 그런 모습도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런 모습도 먼저 떠오르네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각 이전에 참모들 보면 농담 조크, 그러니까 만찬장에서 조크 하나도 사전에 엄청난 검증과 그 예견을 하고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결과를 알 것까지인가까지 예견을 해서 한다는 거죠. 트위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네, 방금 유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저는 황교안 대표 이제 정치력이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최근에 1년에 이제 말 실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 백브리핑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줄이면 되는데 앞서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앞으로 자제하겠다. 라고 천명하는 자체가 실수라고 봅니다. 굳이 뭐 그런 얘기를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다시 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줄이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변인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백브리핑을 앞으로는 안 하거나 줄이겠다.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고 어쨌든 간에 어제 상황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협상이 2시간 만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한 여러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실수 과정들 저는 상대적으로 이해찬 대표는
백브리핑이라는 것을 좀 더 활성화할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네. 굳이 이런 식으로 황교안 대표가 줄이겠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오히려 더 난 하겠다. 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는 걸어가면서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건 뭐 당 대표 취임하면서 천명연에서 안 하는 것이지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기자들하고 논의할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황 대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뭐 줄이겠다 안 하겠다라는 언급 자체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히 네 분 말씀을 좀 하나로 정리하면은 정치인은 말로써 행동하고 말로써 보여주는 게 정치인의 일인데 그 말을 안 하겠다는 거 유권자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다. 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죠. 이 상황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교육부 멋대로 고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200권 넘게 바꿨다. 이 고치긴 고쳤는데요. 이게 저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고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집필자 허락 없이 수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부분을 고친 건가요? 여기 표를 봐주세요.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돼 있는 내용을 정부 수립이라고 쓴 거예요. 정부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의 어떤 이런 역사적 인식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고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했다. 유신 체제는 유신 독재로 바꿨다.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문제 바꾸는 거는 뭐 별로로 치더라도 이거를 집필자 허락 없이 수정했다. 이 부분이에요. 다음 기사 보시죠. 국정교과서 멋대로 고친 교육부 담당자는 해외 파견 보냈다. 검찰 몰래 도장 찍은, 그러니까 집필자의 도장을 몰래 찍은 공무원을 기소했다. 해당 직원은 의혹이 폭로 전에 태국행 해외 파견 갔습니다. 파견은 영정이다.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절차 과정 문제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교과서의 집필자인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뭐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어서 한 두 분 정도만 짧게 듣겠습니다. 최영하 교수님. 네.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그러니까 정권의 뭐 입맛에 맞추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법적인 잣대로 이걸 해야 됩니다. 직권남용, 그다음에 저 사문서 위조, 뭐 등등의 이러한 행태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엄벌에 가야 되고요.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필자가 거부를 하니까 민원인이 있는 것처럼 민원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고쳤다. 완전히 계획범죄거든요. 정권이 바뀌어서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리가 이 기록을 남기는 자체에 대한 위조, 변조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일단 과정 자체를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기사가 시간이 빠르게 가서 마지막 기사 하나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집회원분들의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 기사로 준비했는데 그 기사 좀 준비해 주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죽을 수 없다. 첫 파업 예고한 집회원들 전국 우정노조 93%로 파업 찬성을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9일 파업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조는요, 2014년 이후 과로사 집회원이 24명이나 돼서 교육공무원 대비 질병 위험은 최대 3배나 높다. 증원시켜달라. 이런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쓰러지더라도 사람 많은 곳에서 쓰러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답니다. 24분이나 돌아가셨군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피카츄입니다. 일본의 인기 캐릭터 피카츄가 환경운동에 나섰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카츄 복장을 한 환경운동가들인데요. 이들은 필리핀 일본 대사관합 시위에서 G10을 앞둔 일본에 석탄 발전 보조금 지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G10 국가의 석탄 발전 보조금은 3년간 3배 가까이 늘었다는데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폭탄입니다. 하룻밤 사이 밭에 이렇게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폭발음과 지진에 주변에선 신고가 빗발쳤는데요. 독일의 한 옥수수 밭에서 발생한 이 의문의 사건. 정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떨어진 폭탄이었습니다. 연합군의 폭탄이 땅속에 묻혀있다가 지금에서야 폭발한 건데요. 다행히 주택과 떨어진 곳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혈세 낭비입니다. 최근 아들을 출산한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 그런데 집을 고치는데 약 35억 원의 국민 세금을 써 논란입니다. 5개의 작은 기숙사 구조로 된 건물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는데요. 이에 영국 현지에선 공공 서비스가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왕자가 혈세를 낭비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슈퍼시였습니다. 집수리를 하느냐고 세금을 30억 넘게 쓴 왕자. 어떻게 봐야 될지 영국도 논란이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